안녕하세요. 책을 삼킨 TV의 하성란입니다. 작가란 자신의 고달픔을 차분히 관찰하고 그 경험을 묘사할 수 있는 이들이죠. 하지만 타고난 재능을 가진 작가에게도 글쓰기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들의 인생인데요. 오늘은 글쓰기라는 모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한 작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소설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글은 아주 나중에 쓰고 싶었고 나중에 쓰여져야 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앞에 쓰여진 것들 뒤에 쓸 장편을 2편 정도 구상했거나 이미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글은 그 2편의 훨씬 뒤에 와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글로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출발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공공장소에서 글쓰기를 즐기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웹진을 통해 많은 독자들과 소통하는 그녀가 글을 잘 쓰고 싶어하는 대중을 위해 글쓰기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라이팅 클럽인데요. 평생 작가 지망생으로 살면서 글쓰기에 집착하는 김 작가와 글쓰기로 삶이 바뀌어버린 그녀의 딸 영인을 통해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16살 소녀를 통해 우리 삶의 폐허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소설 리나와 건조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로 한 가족의 폭력과 몰락을 그려낸 소설 크리스마스에는 훌라를 이라는 작품을 통해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 강영수. 그녀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옵니다. 소설가 강영숙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 1월에서 5월인가요? 4개월 동안 문화 웹진 나비에 연재하셨던 소설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장편소설 라이팅 클럽인데요. 첫 장편소설 리나 이후에 2편의 장편소설을 모두 웹진에 연재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에는 훌라를 이런 장편소설도 웹진이었고요. 네. 흔히들 책 한 권이 나올 때마다 상고에 비유하곤 하는데 상고도 이미 아시겠지만 네. 어떠세요? 사실 뭐 작가에게 책이 나오는 일상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난해 오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준비해서 낸 책이라서 조금 감회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등단 12년을 맡고 있는 지금에서 어쩌면 라이팅 클럽은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작가의 말에서도 언젠가 쓰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그 언젠가가 바로 이번이 되었다라고 그런 감회를 밝히고 계신데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글쎄 뭐 특히 이제 이게 말하자면 글쓰기에 관한 글쓰기가 된 셈인데요. 이런 소설은 사실 좀 나이가 더 든 다음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자신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다른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조금 이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서 쓰게 됐어요. 네. 작년 미국 아이오와에서 있었던 경험도 글쓰기에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네네.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거는 이제 한 40개국에서 온 작가들이, 작가 시인들, 그다음에 번역가들이 이제 아이오와라는 조그만 도시에 모여서
그 자기 글쓰기에 관한 이제 고백도 하고 뭐 낭독도 하고 하는 굉장히 이제 가을에 열리는 그 아이오와 지역이 굉장히 큰 축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이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오와 강가를 많이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요. 산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 글쓰기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점검도 좀 해보고 뭐 좋았던 거, 나빴던 거 그런 거 좀 생각도 좀 해보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그 아이오와 대학에 있는 그 도서관에 있는 여성 아카이브에 자주 갔었어요. 근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여성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들이라는 게 이제 옛날부터 아이오와 지역에 있는 그 여성들이 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글도 쓰고 했던 이제 그런 문집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재미있게 보면서 근데 그런 글들이라는 게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그 작은 요리책, 자기네들끼리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먹으면서 어디 모여서 이야기하고 했던 걸 이렇게 작은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어떤 글쓰기의 한 자기 표현의 한 영역으로 봤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봤고요. 그리고 뭐 그 지역의 여성들이 그 모여서 했던 스포츠 활동에 관한 기록 사진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도 봤죠. 그런데 물론 뭐 그게 미국이라서 대단하다기보다는 저희 한국에도 그런 게 많이 있고 한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 자료를 좀 찾으러 다녔었어요. 저희 그 여성사 전시관에도 가보고 그런 자료들을 근데 그렇게 디테일한 작은 그런 자료들은 사실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조금 이 소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 그런 모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활동이 무미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자료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라이팅 클럽은 참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쓰기에 관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데요. 평생 작가 지망생인 김 작가가 나오고요. 또 그의 딸인 영인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진정한 글쓰기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이 책의 이제 주제라고 봐도 좋을 듯한데요. 그들의 글쓰기라는 것은 결핍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런 그들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진행되어 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끼어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강영숙 씨에게 글쓰기의 과정이란 어떤 것이었고 또 글쓰기는 어떤 의미를 가진 작업인가요? 저는 뭐 그 문예창작과를 나왔고 말하자면 신춘문예로 글을 그러니까 문단에 데뷔를 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에서 문학을 공부를 해서 물론 재능과 관계없이 제도권의 어떤 문단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작가가 된 사람이라서 뭐 그 나름의 어떤 이제 그걸 밟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데뷔하고 활동하고 뭐 최근까지만 해도 그냥 저에게는 작가라는 게 그냥 제 잡이었어요. 근데 사실 잡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약속이든 뭐든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데뷔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시기가 한 번쯤 오지만 이게 갑자기 내가 맨날 하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글쓰기라는 일이 나한테 뭘까?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거리를 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더 글쓰기라는 일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됐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글쎄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에게 글쓰기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잡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좀 더 거리를 두되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지금 한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예. 라이팅 클럽의 소제목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이 소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 글쓰기의 단계 또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이라는 것 밖에서 객관적인 어떤 거리두기를 하신 뒤에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발견하셨는지요? 저도 사실은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작가가 되는 데만 막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소설 안에 숨기 바빴어요. 그 제가 제 이야기라든가 제 목소리라든가 제 삶이 소설 안에 드러나는 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숨으려고 하고 이제 막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사실은 다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쓰고 잘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쓰게 하는 게 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꼭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뭐라 그럴까, 진심이라고 할까, 다가가는 그 진심 같은 거는 조금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네. 예. 저는 라이팅 클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재능의 문제, 또 재능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배경이 된 장소를 궁금해하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라이팅 클럽을 떠올린다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강영숙 씨의 라이팅 클럽의 주요 무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학의 숨결이 있는 공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문학의 숨결이 숨쉬는 공간. 오늘은 강영숙 작가의 새 장편 소설 라이팅 클럽의 무대를 찾아갑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로 나와 창덕궁을 향해 걷다 보면 마주하는 현대사옥. 이 건물 왼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중앙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길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개동입니다. 북촌문화센터로부터 개동길이 시작되는데요. 개발의 광풍 속에서도 보존의 길을 선택한 이곳은 지금도 과거의 시간에 멈춰 있는 듯 옛 정취가 물씬 전해집니다. 라이팅 클럽의 두 주인공. 김 작가는 딸 영인과 함께 이곳 개동의 작은 글쓰기 교실을 열면서 그녀의 오랜 꿈을 키워나갑니다. 글짓기 교실은 개동에 버려진 한옥들 중 한 곳에 차려졌다. 거세게 불어온 개발 바람 때문에 개동의 빈집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 그 덕분에 양철 대문으로 꽁꽁 막아놓은 한옥 바깥쪽의 가게방을 싼 값에 얻을 수 있었고 김 작가와 나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우리 두 사람이 개동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엄마를 김 작가라고 불렀다. 그래서 나 역시 그녀를 엄마라 부르지 않고 김 작가라고 불렀다. 또 개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꼬진 개동, 후진 뒤동, 짜증나는 개동이라고 부르고 다녔다. 개동에 자리한 글쓰기 교실에서 김 작가와 영인 모녀는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글쓰기는 곧 일상이 되고 그녀들의 삶 자체로 변하게 되는데요. 관찰과 묘사는 글쓰기의 기본. 영인은 일상을 낯설게 보기로부터 글쓰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길을 걷듯 처음 와본 동네를 탐색하러 다니듯 이방인처럼 걷고 있다. 종로구 개동. 모던한 미술관 건물과 작지만 세련된 화랑, 개성 있는 물건들을 잔뜩 모아놓은 앤티크숍들, 한정식을 파는 요리집들, 인도 요가 학원,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가 보인다. 정오가 가까워지는 오전 시간의 긴장이 팽팽히 살아있는 개동. 지금도 좋지만 밤의 개동은 더욱 깊고 넓다. 단아한 정장을 빼입은 커플들이 천천히 골목을 오가고 환한 불빛들 뒤에 숨은 야트막한 한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들이 무정형의 반딧불처럼 스팽글처럼 방사형으로 퍼져나간다. 영인에게 개동은 글쓰기를 알게 해준 곳이자
너무나 익숙한 삶의 터전입니다. 최근 이곳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70년대 건물이나 풍경들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어느덧 투자 목적으로 한옥을 탐내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세월이 흐른 뒤 소설 속 주인공인 영희는 다시 개동을 찾아오고 지나온 시간 속에서 글쓰기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나는 김 작가와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다시 개동으로 갔다. 개동길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 채 풍문여고, 덕성여고가 있는 감고단길 주변에서 맴돌다가 삼청동 길로 접어들었다. 삼청동 앞길은 카페와 옷가게, 액세서리와 소품들을 파는 상업지역으로 변해 있었다. 서울 시내에 있으면서도 병방인 것만 같던 그 옛날의 고적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미국으로 간 사이, 김 작가가 개동 글쓰기 교실을 접고 병원으로 들어간 사이, 북촌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서울의 명소로 값비싼 동네로 탈바꿈했던 것이다. 개동이 변화를 거부하고 전통을 지켜냈다면 김 작가와 영희는 이 개동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에게 글쓰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삶에 대한 복수심이나 원한 때문에 또 고달픈 삶을 위로받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했던 그녀들은 이제 글쓰기 자체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낮게 가라앉은 개동 골목을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답답한 내 마음을 풀어주기에 개동 골목은 너무 아기자기했고 심지어 정겨웠다. 이 소설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김 작가와 영인 두 사람 캐릭터 굉장히 독특합니다. 특히 영인은 반항할 기질이 다분한데요. 17살 소녀가 이해를 분명히 했을까요?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그 30세라는 소설을 들고 다니죠. 이제 30세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이유도 이제 물론 나옵니다만 그런 그녀가 이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글쓰기를 통한 어떤 자기 발견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발견하게 될 거라는 짐작이 가능한데요. 17세 소녀에게 글쓰기란 무엇인지요? 물론 이 소설이 이제 뭐 제 자전 소설은 아니지만 그 이제 요소요소의 어떤 그 제가 10대 때 재미있게 했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 사실은 바하만 소설은 되게 어려운 소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장씩 빨리빨리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조금 어려운 소설이고 소설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고 에세이에 가까운 에세이형 소설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30세라는 말 때문에 아마 다들 이제 그거를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10대의 글쓰기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편지가 아닐까. 친구들 간에 주고받는 이제 그런 편지인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성격과 달리 편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을 욕을 담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 편지가 이제 또 하나의 자기의 다른 자아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 같은 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0대에는 뭐 물론 10대의 그 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과의 어떤 소통 같은 게 이제 주요한 어떤 그 갈등의 요인이 될 테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편지로 쓰지 않았을까. 영인이 맨 처음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제 맨 끝에 동창이 맨 끝에 장면에도 다시 등장하게 되죠. 네. 그것이 소통을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였다면 여지없이 그 소통이 무너지잖아요. 아예 소통조차 해보지도 못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연애 편지도 그렇고 뭐 다른 편지도 그렇고 편지라는 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전달하지만 그 편지가 돌아올 때는 자기가 예상한 것과 다른 답이 돌아오기 일쑤고 늘 그 어긋나는 것이 편지니까요. 예, 그런. 영인의 엄마인 김 작가도 굉장히 특이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할 줄 아는 것이 그나마 이제 글을 쓰는 일.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짓기를 가르치는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무인들이 이럴 것이다라는 가능하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네. 그 작은 학원에서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녀가 그렇게 자기 하나뿐인 아이마저도 잘 돌보지 않으면서 글짓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글을 쓰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냥 생각한 거는 김 작가의 경우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말하자면. 그렇지만 이제 영인의 경우는 그 자기가 노력하는 형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작가는 그걸 자기가 얼른 직업으로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그 전달력도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만 영희는 성격적으로 그게 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약간 그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엄마가 작가였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캐릭터가 좀 그 소설 안에서 조금 리얼하다는 그런 아마 생각들이 드셨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는 작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네, 꼭 글을 써야만 작가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 안에 나오는 김 작가의 경우에는 우리 세대가 아닌 약간 윗세대의 어떤 작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져서 실존 인물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네, 모델이 있느냐는 얘기도 그렇죠. 예, 들렸었어요. 네. 예. 영인에게는 글을 쓰고 싶은 순간에 특유의 이제 모드로 빠져드는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몸에 통증이 찾아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화된 문장, 육화된 글이라고 하는 문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상징은 무엇인가요? 글쎄, 저도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글쓰기 그 강의를 같이 해보면 그 이제 제가 느꼈던 것과 또 이제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제 이런 걸 같이 얘기해 보면 글쎄 몸이라는 게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그 남성의 몸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제가 다르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이런 환경 재앙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일 먼저 그 통감하는 게 그 여자의 몸이거나 아이들이거나 어쨌든 조금 약한 존재들이 먼저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몸의 예민함이랄까, 그러니까 몸이 사회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기제로서 작용을 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몸이 아픈 이유는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지 못하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닐까, 좀 단순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강명숙 씨에게도 글쓰기 모드 같은 게 따로 있는지도 궁금했는데요. 글쎄 저는 그 무슨 저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뭐 꼭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같은 펜을 써야 되는 분도 있고 막 이런데 저는 그런 아무 것이 없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그 약간 공공장소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 개인 작업실보다는. 예. 그래서 한동안 정말 큰 도서실에 가서 예, 글을 예. 쓰시기도 했었죠. 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네. 첫 번째 장편 소설은 리나가 예, 그쪽에서 썼던 거죠. 예. 알아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불편하지 전혀 않으셨어요? 못 알아본 사람 없어요. 네. 예. 저는 사실 영인의 모습에서 종종 강영숙 작가의 모습이 겹쳐지곤 네. 했는데 영인이 무작정 제2 작가를 찾아가죠. 네. 그래서 그에게 글쓰기의 기본이랄까요? 이런 예. 것을 습득을 하게 되는데요. 글쓰기를 배운다는 것. 그렇다면 강영숙 씨에게 그런 제2 작가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뭐 누구나 너의 그 문학적 스승이 누구냐라는 글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질문이 네. 있을 수 있는데요. 글쎄, 저한테는 뭐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전혀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냥 주로 운동만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다음에 작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요. 저는 그냥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큰 식당 같은 걸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다만 그 편지는 정말 열심히 주고받았고요,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책은 좀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둘이. 근데 그 친구가 아마 저한테는 그런 멘토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처럼 책을 많이 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친구한테 다른 거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그 친구는 이제 책을 읽어주거나 가르쳐주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둘이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어쩌면 바흐만이 또 선생일지도 없는 생각도 했는데요. 라이팅 클럽에는 그 김 작가와 또 딸 영인이가 운영하는 두 개의 글쓰기 모임이 나오죠. 네. 하나는 이제 김 작가가 생계를 위해 운영해가는 글짓기 교실이고요. 하나는 글쓰기로 승화되는 이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 라이팅 클럽인데요. 그 두 개의 클럽이 서로 대비되기도 하고 서로 보완을 하면서 아주 묘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가요? 두 개의 글짓기 모임을 통해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요? 예. 김 작가가 했던 이제 글짓기 교실은 흔히 이제 우리가 글쎄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글짓기 교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인이가 하는 이 라이팅 클럽은 그것도 글짓기 교실인데 좀 더 사회화된 형태잖아요. 그리고 서양에는 그런 식의 북그룹이나 이 라이팅 클럽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는데 이런 라이팅 클럽을 하면은 학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쓴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할 때 지역에 이제 유지들도 다 오고 작가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이전시에서 출판 에이전시 관계자들도 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발표하는 걸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끝나면 이제 명함을 주고 가는데 명함 개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좋은 작품을 쓴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두 개가 하나는 이제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글짓기 교실이라면 영인이 하는 거는 약간 좀 우리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 약간 사회화된 형태로서의 라이팅 클럽의 모델이 아닌가. 그게 예. 계동 모임이죠. 그렇죠.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변하려고 맨 마지막에 그런 네. 장면을 넣긴 네. 했습니다만. 예. 계동 모임에서 작품을 발표해서 묶은 책의 제목도 참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예. 네. 제목이 뭐였죠? 열정의 시간인지 정렬의 네, 시간인지. 정렬의 시간.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소설의 첫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테크닉이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테크닉을 키워주는 약이 있었다면 몸을 팔아서라도 그 약을 사 먹었을 거라는 절박하고 절실한 소망. 아까 영인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글을 쓰는 모드에 들어가면 몸이 아픈 것과 같은. 네. 이거는 작가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예. 사실 파우스트에도 영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늘 파우스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떠신지요? 늘 글을 쓸 때마다 재능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의 늘 벽의 연속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소설이 장편 선호 경향이 짙어져 가면서 한국 소설을 너무 못 쓴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농담으로 소설 잘 쓰게 하는 약이 있으면 내가 전 재산을 내놓고 팔아서라도 내가 그걸 사 먹고 소설 잘 써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심정이라는 게 제가 10대 때도 뭔가 친구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항상 마음은 있는데 다가가려고 할 때 소통하는데 항상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뱉는다는 말이 툭 욕을 한다거나 아주 안 좋은 말을 해서 오히려 내 인상을 구겨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지만 그 진심을 전달할 때 그게 글이든
뭐 영화든 연극이든 간에 그 뭔가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혹은 자기만 오로지 자기 것이라고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크닉이 있을 것이다. 근데 테크닉이 나쁜 의미로서의 테크닉이 아니라 진실을 잘 전달하는 의미로서의 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과감하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어쩌면 그 테크닉에 대한 요령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네. 기대감을 가지게 했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그게 바로 글을 쓰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곳곳에 라이팅 클럽 곳곳에는 다양한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강영숙 씨가 추천한 책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강영숙 작가의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70년대 초 인도 방랑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후지와라 신야의 또 하나의 대표작 티베트 방랑입니다. 티베트를 중심으로 발전한 라마교의 삼라만상을 날카롭게 분석해 독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비평의 걸작 중 하나인 이온 와트의 소설의 발생입니다. 유럽 소설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인데요. 근대 영국의 문화와 사회에 관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 책은 영국 소설사의 이해를 위한 흥미로운 공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어 최초의 서구 근대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돈키호테입니다. 행동주의자 돈키호테와 변화하는 인간형 산초 판사의 기상천외한 모험과 여정을 그려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유머와 냉소, 꿈과 광기, 그리고 사회에 대한 날선 통찰이 담겨있는 고전 중의 고전이죠. 끝으로 도덕적 위선과 폭력으로 얼룩진 90년대 미국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책 휴먼 스테인입니다. 인종, 계층 간의 갈등과 개인들의 고뇌, 그리고 삶의 아이러니가 가득한 이 책은 현재 우리의 삶을 진단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영숙 작가의 추천 도서였습니다. 이제 글을 쓰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핵앤색이라는 이제 영인이 만든 라이팅 클럽의 하나죠. 거기에는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재능을 가진 어떤 몇몇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어떤 형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질문, 어떻게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분들도 그렇고, 무슨 미국에까지 가서, 뉴저지까지 가서 라이팅 클럽을 하느냐, 오버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책에 보시면 이제 핵앤색에 관한 정보가 그리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등장 무대가 됐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 뭘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들이 이제 글쓰기라는 자기의 어떤 그 고유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늘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만난 거죠. 그런 상태로 만난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라이팅 클럽도 술만 마시고 헤어지는 게 돼버렸잖아요. 네. 글을 본격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저희가 왜 흔히 그 할머니들이 연대기도 없이 이렇게 풀어놓는 얘기들에서 저희가 많은 영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이 늘 들끓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일상이라던가 한 개인의 어떤 소소한 것들이 너무 많이 가려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자기를 더 드러내고 그다음에 자기의 상처든 자기의 자랑거리든 간에 많이 드러내고 하면 할수록 그 개인이 더 단단해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해킨색 라이팅 클럽도 좀 이상한 라이팅 클럽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쩌면 글쓰기가 치유의 한 반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그렇게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주는 어떤 에너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글쓰기라는 게 소통의 문제에서 치유의 문제 이렇게 의미가 확장된다고 예. 생각이 되는데요. 영인이 이제 엄마의 글짓기 교실에서 진정한 글쓰기가 뭐다라고 이렇게 깨달아가는 반면에 정작 김 작가는 글쓰기에 대한 어떤 열망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급기야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굉장히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숨겨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글쓰기에 관한 이제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보통 그 글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술술 이렇게 풀어가면서 쓰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일종의 장애죠. 글을 쓰는 장애에 부딪히는 일종의 블록 현상 같은 거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병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그게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김 작가가 이제 너무 그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생활고 같은 것도 있고 또 외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 연령 자체가 좀 나이를 이제 들어간 상태니까 그런 게 오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여기 쓴 것 중에 뭐 글을 쓰게 되면 누구나 다 그냥 환자가 되어버린다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면 그게 잘 되건 간에 잘 안 되던 간에 그냥 환자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극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예. 라이팅 클럽의 해설을 쓴 정여우 씨의 표현을 이제 빌리자면 써도 미치고 안 써도 미친다. 네, 그 네.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쓰면서 극복해 가는 쪽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미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그것도 없죠. 그렇고 이제 그 글쓰기를 글 읽기를 통해서 그걸 해소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쓰기를 통해서 해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읽는 쪽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소설이나 이런 장르보다는 다른 장르를 선택할 비평이라든가 뭐 다른 장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여전히 쓰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창작을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둘 다 창작입니다만 그 약간 가지가 달라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출연하신 모든 분께 다들 드렸던 질문입니다.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영숙 씨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읽었던 책이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저는 여지까지도 그렇고 처음에도 그랬고 일종의 이건 싸움이라고 봐요. 저 자신과 혹은 그렇지만 싸움이지만 항상 지는 싸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얻는 싸움이 아니라 항상 지는 싸움. 그렇지만은 늘 싸워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소재들을 글로 써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나에서 또 크리스마스엔 홀라를 그리고 이번에는 라이팅 클럽인데요. 이제 신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바로 또 다음 작품을 구상 중이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만나볼 수 있는 소설은 어떤 소설일까요? 예, 제가 그러고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 화자나 소설의 어떤 축이 10대 소녀 얘기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3부작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들인데요. 훌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서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거는 10대의 어떤 성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 그 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 10대들은 그 눈 떠가는 과정이 있지만
그게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서 바로 어떤 교환 가치로 바뀌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뭐 그런 소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장편 소설을. 네, 기대되는데요. 라이팅 클럽은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었는데요.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건 없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글을 쓰고 그러니까 글이 너무너무 쓰고 싶다. 글을 안 쓰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양으로 그냥 읽고 쓰는 일을 그냥 교양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후자의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항상 하지 말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글을 쓰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러죠. 너도 했으면서 왜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만 잘하고 나는 못하는 일이라는 뜻이냐. 기분이 나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글을 쓰면 쓰게 될수록 제 인생이 풍족해진다거나 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진다거나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다거나 글은 전혀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가고 글을 써갈수록 왠지 제 주변은 더 많이 힘들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계속해서 글을 쓸 거고 써왔는데 어떤 순수한 열정 같은 거를 지켜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좋아서 취미로 교양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직업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할 거면 막 매달려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글을 막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그건 나도 모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나눈 동안에 만약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글을 쓰지 않고요. 아까 아이오와에서 만났던 작은 문집에 나왔던 네. 소소한 글들, 네. 그런 글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네. 오늘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관한 작가의 생각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설가 강명숙 씨의 낭독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글을 쓰고 싶은 순간엔 그 특유의 모드가 있는 것 같다. 그 모드에 접속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모드가 바뀌는 순간도 있다. 바로 그날이었다. 내가 처음 글을 쓸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느꼈던 순간. 안치 할머니의 마루에서 뜨거운 보리차에 입안을 대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화홧거리는 입안의 통증과는 관계없이 몸에서 약간 힘이 빠지며 몽롱해진 그 한순간 오히려 정신이 말짱해졌던 것 같다. 글쓰기 모드의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 금방 생각나는 건 일단 날씨가 너무 더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이나 보리스 파스테나르크가 쓴 닥터 지바고의 요리 지바고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날씨와 소설은 누가 뭐래도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너무 배가 불러도 안 되고 너무 배가 고파도 안 된다. 배가 부르면 문제의식을 상실하고 배가 고프면 꼬르륵거리는 소리 때문에 글 쓰는 데 집중을 못한다. 그리고 이것 또한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더 잘 써진다. 누군가 글을 쓰는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척추를 똑바로 하고 노트북을 뚫어져라 노려보게 된다. 북카페에 나와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익명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게 이런 느낌을 가져다 준다. 어쭈? 다만 디스크 예방에 좋은 의자가 있고 노트북 도둑만 없다면 북카페, 도서관, 아이스크림 가게까지도 모두 다 괜찮다.